통합사회 부록학습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전 세계 여러 국가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로 구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구별해 봄으로써 각 대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하나의 큰 땅덩어리로 붙어 있습니다. 이 대륙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유럽과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지중해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터키는 많은 경우에 아직 아시아로 구분을 하고 러시아까지는 최근 통계에서 유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계는 이집트 국경을 나누는 경우가 주된 분류 방식입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은 베링해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으며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의 구분은 보통 이렇게 나누는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국가별 면적, 인구, 대하천의 길이가 순위권에 있는 나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러시아, 그 다음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순서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계속 중국이 1위였으나 2023년을 기준으로 인구 1위 국가가 인도, 인구 2위 국가가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하천들의 길이는 가장 긴 강이 나일강, 아마존강, 창장강, 미시시피강 순서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인구 외상 통계 지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전 세계 지도는 앞에 나왔던 지도와 국가들의 면적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외상 지도라고 하는 건 형상을 왜곡해서 그린 지도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많은 국가는 면적을 넓게, 인구가 작은 국가는 면적을 좁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불균등한 분포 파트는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온대 기후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건조와 데에는 굉장히 적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해발고도가 낮고 산업과 도시가 발달된 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적인 요인이 인구 분포와 이동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에는 교통이나 일자리 등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요인, 인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구 이동과 분포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세계 인구 지도를 위에 있는 인구 외상 통계 지도를 바탕으로 보면 유럽,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지역은 실제 면적보다 확대돼서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지역의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은 실제 면적보다 축소되게 좀 작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지역의 인구가 땅의 넓이에 비해서 인구가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나오는 국가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명을 쓰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나오는 자료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자료,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인구 이동 없이 출생에서 사망을 뺀 비율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A, B 국가를 구별하라고 했는데 최근 통계인 2010년에서 2015년 사이를 보면 A는 자연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 말은 출생에 비해 사망을 굉장히 적게 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비해 출생을 많이 한다는 의미고요. B 국가는 최근 통계가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는 출생에 비해 사망을 많이 하거나 사망에 비해 출생을 굉장히 적게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A는 인구 변천 모형의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임을 알 수 있고 B는 유럽 대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3, 4, 5번은 모두 1950년대, 6, 7, 8번은 모두 2010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1950년대니까
초록 색깔을 보면 되겠습니다. 초록 색깔의 높이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초록색의 높이가 가장 낮은 지역은 유럽입니다. 이때 4번에 있는 대륙, 4번에 대답한 유럽 대륙은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증가율이 다른 대륙들에 비해서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2010년대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2010년대니까 보라색 막대 그래프를 보면 되는데 가장 높게 나타나는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대륙은 보라색의 막대기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유럽이고 7번에 있는 대륙인 유럽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대륙별 인구 비중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BC 대륙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재와 가장 비슷한 시기인 201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륙의 순서대로 찾아주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대륙은 아시아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이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 다음이 유럽. 유럽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순서인데 두 대륙을 합치면 유럽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 밑에 2번, 3번, 4번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구 비율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바꿔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그 대륙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대륙은 2010년을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주면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시아는 2010년을 기준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 증가했고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3번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는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2060년 추정치 기준 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할 대륙은 206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도 증가하고 있는 대륙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2번에 해당하지만 4번에 해당하지 않은 대륙. 그 말은 2010년쯤에는 전 세계에서 이 대륙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다가 2060년에는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아시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이 지역의 출생률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국가별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패턴을 보면 모든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패턴을 보면 유럽 지역은 감소하고 있고요. 앵글로 아메리카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출생률이 높은 아프리카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가 그 뒤를 따라서 좀 높은 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 세계 중위 연령입니다. 중위 연령이란 해당 지역의 여기서는 국가가 되겠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을 앞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을 뒤에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나이입니다. 통계에서의 중간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별 중위 연령의 패턴을 보면 유럽 지역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도 높고요. 아프리카 지역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아도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도 아시아나 아프리카보다는 중위 연령이 높지만 선진국 그룹인 앵글로 아메리카나 유럽보다는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그래프는 전 세계 총 인구 추이와 총 인구의 지역별, 대륙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번 가나다 대륙을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연도와 가장 비슷한 연도가 2015년이기 때문에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인구가 많이 있는 다 대륙은 아시아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인 가는 아프리카가 되고요. 그 다음이 유럽. 이렇게 구별해주면 됩니다. 2번 가는 아프리카는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 높다.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유소년 인구입니다. 노년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노년의 비율입니다. 아프리카는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륙이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 높을 것입니다. 3번 나는 유럽은 제시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표현도 인구가 아닌 인구 비중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럼 유럽의 인구 비중이 65년, 90년, 2015년을 봤을 때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고요. 4번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국이었지만 이제 인도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다의 아시아에 위치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5번 가는 나보다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이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버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와 유럽을 비교했을 때 유럽이 훨씬 잘 살기 때문에 유럽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X가 되고요. 가는 다보다 아프리카는 아시아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습니다. 여전히 출생률이 높은 편이고요.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대륙이 되겠습니다. 7번 나는 가보다 유럽은 아프리카보다 중위 연령이 높죠. 왜냐하면 노년층 인구 비율이 많고 출생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8번 다는 나보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1990년에서 2015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경제 발달 수준이 좀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유럽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와 ABC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입니다. 대륙별 인구를 수로 나타냈습니다. 비율이 아니라. 그러면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대륙이 아시아가 되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 다가 유럽이 됩니다. ABC를 구별해보면 주어진 그래프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시기가 나오는 그래프가 있으면 최근 시기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겠습니다. 화살표를 그리고 패턴을 보면 A 지역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10%에서 거의 0%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감소했어요. B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C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시간에 따라서 출생률이 낮아지고 사망률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렇게 시간과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유일하게 늘어나는 대륙은 아프리카가 됩니다. 그리고 A와 B는 둘 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줄었어요. 누가 더 많이 줄었냐로 유럽과 아시아를 구별을 해도 됩니다. 최근에 해당하는 이 검은색 점 부분이 B가 그래도 10% 정도이고 A는 거의 0%이기 때문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훨씬 낮은 A가 유럽이다 라고 판별을 해도 되고 A와 B의 순이동률, 인구의 이동에 의해서 최종적인 인구 이동의 결과값이 유출된 인구가 많냐, 유입된 인구가 더 많냐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A 지역은 1950년대에는 인구 유출이 훨씬 많았지만 2000년대에는 엄청 많이 인구가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B 지역은 1950년대에는 인구가 좀 들어오는 인구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나간 인구가 많습니다. 순이동률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B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륙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국제 인구 이동은 경제적 요인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플러스인 A가 유럽,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B가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1950년에서 55년 다의 인구는 유럽의 인구는 사회적으로 순이동률이 마이너스이다. 맞는 표현이 되죠. 2010년에서 2015년
가는, 아프리카는 총 인구가 감소했다. 아프리카는 한 번도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5번 문제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각 대륙의 총 인구수를 알아야 이 비중으로 구할 수 있는 거라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는, 아프리카는 모든 시기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7번 A와 B에는 유럽과 아시아에는 모두 최상위 세계 도시가 위치해 있다. 우리가 최상위 세계 도시에 대해서 수업을 하진 않았지만 최상위 세계 도시는 유럽에 있는 런던, 아시아에 있는 도쿄, 미국에 있는 뉴욕, 이 세 개의 도시를 최상위 세계 도시라고 보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A인 유럽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인 런던, B인 아시아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인 도쿄가 있습니다. 8번 가는 다보다,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늦죠. 산업화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는 나이지리아, 멕시코, 일본 중 하나이다.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나오면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나라를 분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저개발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멕시코,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있는 일본, 이렇게 구별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생률을 봤을 때 출생률은 가가 제일 높고 나는 떨어지고 있고 다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보고 가는 나이지리아, 나는 멕시코, 다가 일본이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혹은 사망률과 순이동률을 가지고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률을 보면 가는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 나랑 다는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감소하고 있는 중인 가가 나이지리아가 될 것이고 나, 다는 사망률이 낮은데 이 두 국가를 구별을 할 때는 순이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순이동률이 마이너스인 시기가 많아요. 그 말은 이 지역에, 이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국가 밖으로, 해외로 많이 나갔다는 뜻이 되고요. 다는 순이동률이 거의 없거나 약간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고, 순유입이 일어나는 순이동률이 플러스인 지역은 비교적 선진국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를 멕시코, 다를 일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가인 나이지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빠른 순서는 선진국인 일본이 가장 먼저, 그 다음 개발도상국인 멕시코, 그 다음이 저개발국인 나이지리아, 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4번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추론되는 것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있는 일본이 됩니다. 5번 유소년 부양 인구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출생률이 굉장히 높은 나이지리아 이고요. 6, 7, 8, 9번은 문제 세트를 맞춘다고 1, 2, 3, 4단계로 적어보았는데 나이지리아는 1단계 혹은 1단계랑 2단계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멕시코는 3단계, 일본은 4단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가나다는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에 하나이고 ABC는 각각 사망률, 연평균 인구 증가율, 출생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ABC가 뭔지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망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출생률도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유일하게 0에 가깝거나 약간 0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B가 인구 증가율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A가 출생률이 되고 C가 사망률이 됩니다. 이렇게 찾은 ABC를 바탕으로 가나다 대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률을 먼저 보면 가는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랑 다는 좀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사망률은 세 대륙 모두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가는 감소하고 있고 나는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이 있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동을 하고 있고 다는 0에 가까운 그리고 마이너스를 한번 찍고 올라온 모습이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둘 다 감소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가 되고 나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으면서 인구 증가율이 다보다 높은 그래서 좀 더 잘 사는 국가가 있는 미국이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고 다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고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긴 하지만 나보다는 좀 낮은 유럽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국가인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이고요. 앵글로 아메리카인 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번 영어 사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 앵글로 아메리카인 나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캐나다와 미국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두 국가 모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번 유소년 부양 인구비가 가장 높은 곳은 출생률이 가장 높은 라틴 아메리카인 가가 되겠습니다. 6번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이기 때문에 출생률이 가장 낮은 유럽인 다의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을 것입니다. 7번입니다. 가 지역인 라틴 아메리카를 떠난 인구가 이동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거리가 가까운 앵글로 아메리카인 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17개 시도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6개의 도라고 하면 우리는 광역시에 살고 있지만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모든 지역은 다 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 몇 개의 도가 빠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3개의 특별자치도를 찾는 거예요. 3개의 특별자치도는 강원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이렇게 3개가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럼 다시 1번으로 넘어와서 6개의 도는 그러면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를 전부 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특별시는 서울 하나밖에 없고요. 세 번째, 6개의 광역시. 광역시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를 여러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하고요. 강원권은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권이라고 합니다. 호남권은 요만큼을 호남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광역시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가 포함이 됩니다. 제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이야기를 하고 충청권은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남권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영남권은 대경권과 동남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경권은 대구, 경북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남권은 부산, 울산, 경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광역자치단체와 권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는 잘 봐두세요.
위에는 삼각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런 삼각 그래프를 읽는 방법은 해당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모양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점에서 9시 방향으로, 2시 방향으로, 4시 방향으로 이렇게 읽어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유소년층은 요 나이대를 이야기합니다. 위로 갈수록 높기 때문에 위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여기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고, 이 지역의 유소년층 비율은 이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대략 20% 정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청장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청장년층은 15세에서 64세 혹은 15세에서 59세 정도가 되는데 100이 숫자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청장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기 있는 울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울산의 청장년층 비율은 76% 정도 됩니다. 다음 5번입니다. 청장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라는 말은 이 지역의 총 부양 인구 비가 낮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곳, 노년층은 65세 이상 혹은 60세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왼쪽의 숫자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고요. 이 지역의 노년층 인구 비율은 대략 21%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별 유소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번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전국보다 높은 지역. 그러면 전국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세종, 울산, 경기, 제주 이런 지역들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전국보다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기준선보다 낮은 서울, 부산, 강원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전국보다 높은 지역은, 그러면 노년층 인구 비율을 기준선으로 그린 다음 얘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부산 이런 지역들이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전국보다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전국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 굉장히 낮고요. 울산, 경기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국의 노령화 지수는 대략 얼마인가?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유소년 인구가 대략 한 12% 정도 되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한 17% 정도 되니까 12분의 17을 해서 100을 곱하면 대략 142 정도 나오게 됩니다. 141.66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전국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주어진 그래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비율을 알기 때문에 청장년 인구는 100에서 유소년 인구의 비율과 노년 인구의 비율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17과 12를 더한 값을 빼면 한 71%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전국의 총 부양 인구비, 총 부양 인구비는 청장년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청장년 인구 비율이 대략 71 정도, 유소년은 12, 노년은 17 해서 계산을 하면 40.8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41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필고사에서는 이렇게 수치를 계산하는 문제는 안 냈습니다. 대신에 이런 그래프를 읽거나 이런 그래프를 읽어내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나다 지도를 보고 지도에 알맞은 제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이런 지도를 봤을 때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를 통해서 패턴을 통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가를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높고요. 광역시들도 꽤 높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구 밀도가 적절한 제목이 될 것이고요. 나 지역은 색칠이 진한 부분을 보니까 태백산맥이 있는 라인과 소백산맥이 있는 라인으로 굉장히 색깔이 진합니다. 이런 지역은 도시보다는 촌락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로 평지에 많이 사는데 평지에 도시가 더 많이 발달돼 있고 일자리가 더 많고 청장년이 더 몰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촌락이 좀 더 높은 수치를 가지는 중위 연령이 됩니다. 그리고 다를 보니까 다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휴전선 인근 지역과 서산, 당진, 중화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영암, 거제, 울산 이런 지역도 중화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중화공업이 발달한 지역과 휴전선 인근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성비가 되겠습니다. 부록에 있는 각 자료들은 이 자료를 읽어낼 수 있느냐를 주로 물어봤고 이거를 한 단계 더 꼬아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수업 시간에 다룬 여러 가지 내용과 자료들, 부록에 있는 자료들을 유심히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